이 여자는 30년 동안 남편에게 한마디도 대들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도 무시를 당해도 돈 이야기를 꺼내도 그녀는 늘 고개만 숙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남편의 퇴직금 통장, 숨겨둔 비자금, 그리고 아내의 흔적까지 전부 사라졌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지 못한 남편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시해온 여자가 이미 10년 전부터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30년을 참아온 한 아내의 가장 화려한 외출이 시작됩니다. 퇴직식이 있던 날 아침부터 집안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정미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며 남편 박영철의 퇴직식에 입고 갈 옷을 다시 한번 다림질했습니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손놀림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춰지길 바라는 사람처럼 말이죠. 박영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정미자가 차려준 아침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는 숟가락을 들며 괜히 불만부터 꺼냅니다. 반찬이 싱겁다느니 퇴직식에 아내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느니 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정미자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서 대답은 늘 불필요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퇴직식이 끝난 오후 박영철은 술 기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손에는 회사에서 받은 꽃다발, 다른 한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봉투 안에는 그의 인생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소리쳤습니다. 이제 자신도 쉬엄쉬엄 살 자격이 생겼다며 이 돈은 오롯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이죠. 정미자는 말없이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떤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철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어디에 쓸지, 어떻게 굴릴지, 누구의 말도 들을 생각이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미자가 생활비와 노후 계획을 조심스럽게 꺼내자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을 잘랐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퇴직 이후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철은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며 텔레비전과 소파를 차지했고 정미자의 동선 하나하나에 간섭했습니다. 밥이 늦다, 청소가 덜 됐다, 전화 통화가 길다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정미자는 그럴 때마다 짧게 알겠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감정도 기대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영철은 퇴직금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통장을 만들었고 비밀번호는 자신만 알고 있으며 그 돈은 건드릴 일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미자는 식탁을 정리하며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남편이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내려놓은 통장 사본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날 밤 박영철은 술 기운에 금세 잠들었습니다. 정미자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오래된 노트와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낡은 가계부처럼 보이는 노트였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숫자, 화살표,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짧은 메모들 말이죠. 정미자는 노트를 펼쳐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 속에는 남편 몰래 시작했던 작은 투자 기록부터 실패와 성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몇만 원으로 시작했던 숫자가
어느새 단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오늘 날짜 옆에 짧은 표시를 남겼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던 날을 체크하듯 말이죠. 침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숨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습니다. 정미자는 노트를 덮고 가방을 다시 정리한 뒤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 시간 다져온 결심이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역할을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듯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내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정미자는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고 남편이 깨기 전에 부엌 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된장을 풀고 밥솥을 확인하는 일련의 동작은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그날의 그녀는 같은 동작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철은 아침밥을 먹으며 퇴직 후의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치겠다는 이야기, 낮에는 경로당에 들렀다 올 생각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집에서는 편히 쉬겠다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집안일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더 올려놓았고 그 모습에 박영철은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가 자신의 세계 안에 묶여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정미자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는 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박영철도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전에 올게요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그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작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정미자가 향한 곳은 집 근처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사람들의 시선이 적은 조용한 거리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증권사 지점과 오래된 건물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그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곳은 지난 10년 동안 그녀가 가장 많이 드나든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선 정미자는 직원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 큰 말을 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 쌓인 신뢰가 느껴지는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수익률 그래프는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고 단기 변동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미자의 노트에는 투자 기록뿐 아니라 생활의 흔적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날, 통장을 보며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던 밤, 가족 모임에서 자신을 집사람이라 불렀던 순간까지도 날짜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그녀에게 분노를 키워주기보다는 더 냉정해질 시간을 주었습니다. 감정 대신 숫자를 믿게 만든 시간이었죠. 그날 정미자는 법률 상담이 예정돼 있던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서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재산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었습니다. 정미자 명의로 된 자산, 공동명의 자산, 그리고 남편 몰래 관리해온 비자금의 흐름까지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모든 절차는 이미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미자는 버스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그녀의 전부가 아니었고 잠시 머무는 공간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간단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준비 완료라는 짧은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박영철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미자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해야 할 역할을 차분히 마무리하듯 말이죠. 그날 밤 정미자는 다시 한번 노트를 펼쳐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를 남겼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정미자는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고 잠든 박영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은 수십 년 동안 봐온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정리하고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부엌불을 켠 정미자는 마지막으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은 평소보다 조금 덜 지었고 국도 싱겁게 간을 맞췄습니다. 반찬은 간단했지만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그녀는 식탁 끝에 작은 메모지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글자도 적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미자는 잠시 의자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 사용감이 묻은 가구, 그리고 한 번도 그녀의 취향이 반영된 적 없는 인테리어까지 이 집은 늘 박영철의 공간이었지 그녀의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30년이 걸렸다는 것이 오히려 담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최소한의 옷과 서류, 그리고 그동안 정리해둔 노트와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통장과 카드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단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쌓아온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정미자는 다시 식탁 앞으로 돌아와 메모지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도 설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메모를 식탁 한가운데 박영철이 가장 먼저 볼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정미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문을 열면 다시는 이 집으로 아침을 차리러 돌아오지 않게 될 거라는 사실이 이제야 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정미자의 발소리는 계단 아래로 사라졌고 집안에는 박영철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고 이 아침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균열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박영철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냄새에 잠에서 깼을 텐데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정미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박영철은 식탁 위에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어디 잠깐 다녀오면서 과장된 말을 써놓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엌과 안방을 확인하면서 그 생각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정미자의 개인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늘 쓰던 컵, 즐겨 입던 옷 몇 벌, 그리고 오래된 노트까지 흔적 없이 없어졌습니다. 그제야 박영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통장과 현금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영철은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앱을 실행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접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초조해진 손으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고 그제야 일부 계좌가 아내 명의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집안에 혼자 남겨진 박영철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까지도 당연하다고 믿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메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짧은 문장은 이제야 그의 눈에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정미자는 이미 다른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길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뒤에 남긴 집과 사람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철은 소파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메모지는 그대로였고 집안은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는 잠시 후 벌떡 일어나 집안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부엌, 화장실, 베란다까지 빠짐없이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미자의 흔적은 철저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박영철은 숨을 고르며 현관에 놓인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늘 가지런히 놓여있던 아내의 신발 몇 켤레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것이 단순한 외출이나 말다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몰려든 사람들 사이에서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는 동안에도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좌 내역을 설명했습니다. 퇴직금 일부와 현금성 자산이 이미 다른 계좌로 이동돼 있었고 그 과정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박영철은 직원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은 그런 이체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누군가 사기를 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계좌 명의와 권한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 설명 속에서 박영철은 처음으로 자신이 재산의 구조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돈은 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나선 박영철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상태로 접수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돈을 들고 사라졌다고 설명했지만 담당자는 침착하게 질문을 이어가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돌아온 답은 명확했습니다.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영철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현관을 열자 집안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반찬 몇 개와 남은 밥뿐이었습니다. 박영철은 그제야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라면 하나를 꺼내 들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불은 어느 정도로 켜야 하는지조차 망설였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라면은 불어터졌고 국물은 넘쳐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그는 냄비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아내의 부재가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돼 있던 서랍은 어수선해졌고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 옷은 쌓여만 갔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아줄 사람이 없었고 집은 점점 그를 압도하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박영철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친구,
지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제각각이었고 대부분은 사적인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감각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영철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노동과 인내 위에 쌓여 있었다는 생각이 뒤늦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미자가 늘 앉아있던 자리, 그녀가 하루를 마무리하던 부엌 불빛, 아침마다 분주하던 발소리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텅 빈 공간과 되돌릴 수 없는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철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말없는 뒷모습이 떠올랐고 잠시 잠들었다가도 금세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그 흐름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영철의 하루는 점점 무너진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텔레비전 소리는 집안의 공허함을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그는 냉장고에 남은 반찬을 꺼내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다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이유 없는 초조함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박영철은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를 드러내기보다는 무언가라도 붙잡아야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이전과 같은 설명을 반복했지만 그날은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정미자의 계좌는 오래전부터 우수 고객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상담 기록과 거래 내역은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돼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박영철의 귀를 스쳤지만 바로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단순히 돈을 모아두었을 뿐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건넨 몇 장의 출력물을 보는 순간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거래 기록과 안정적인 수익 곡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건 우연이나 한두 번의 성공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박영철은 서류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신문을 보던 모습,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무언가를 적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이제야 다른 의미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영철은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자가 남긴 물건 중 혹시라도 놓친 것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서 그는 오래된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낡은 가계부 같았지만 안쪽에는 빽빽한 숫자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트를 펼쳐들었습니다. 노트에는 날짜와 종목, 매수와 매도 시점, 그리고 짧은 판단 근거들이 차분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다림, 욕심, 금물, 손절은 빠르게 같은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영철은 그 문장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이 기록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는 노트를 덮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를 무시하며 던졌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런 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집에서 숫자나 보면서 뭐 하겠어. 그 말들이 이제는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영철은 그날 처음으로 정미자의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집안일을 마치고
낮에는 혼자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며 밤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결정을 반복했을 시간들을 말이죠. 그 시간들 속에서 그녀는 분노 대신 준비를 선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우연히 정미자가 다니던 증권사 근처를 지나게 됩니다. 이유 없이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춘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아내의 세계였습니다. 그 순간 박영철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정미자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삶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녀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도 복수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영철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노트가 들려 있었고 그 안의 숫자들은 그를 조용히 압도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과 존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박영철은 노트를 다시 펼쳐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 기록 속에 담긴 정미자의 치밀함과 인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를 아내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이미 정미자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녀의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박영철은 그 정적 속에서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정미자가 도착한 도시는 이전에 살던 곳과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알지 못했고 그 무심함이 오히려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미리 계약해둔 아파트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에는 새 가구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그녀의 선택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숨을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정미자는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남편의 일정에 맞출 필요는 없었지만 몸의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조용히 물을 끓여 차를 우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녀의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정미자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시장 상황을 확인하고 전날의 투자 결과를 점검했습니다. 뉴스를 보며 경제 흐름을 정리하고 필요한 메모를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노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큰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정미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감각을 안겨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느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법률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답만 간단히 보내고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정미자는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익명으로 활동해왔고 신중한 분석과 현실적인 조언으로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녀를 경험 많은 투자자로 존중했고 그 평가는 이제 그녀의 자존감을 조용히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자신의 과거를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묻지 않는 한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숨김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그리고
그 시간에 정의를 내리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과 앞으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미자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양도 복잡한 메뉴도 아니었지만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으로 차린 식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에는 조명을 낮추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휴식이었습니다. 가끔은 지난 시간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예전처럼 감정을 뒤흔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정미자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현재에 머물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노트에는 투자 기록뿐 아니라 그날 느낀 감정과 생각도 간단히 적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했다. 생각보다 잘 잤다 같은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문장들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한 변화의 흔적이었습니다. 정미자는 그 노트를 덮으며 스스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켜진 밤, 정미자는 창가에 서서 잠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정미자의 새로운 일상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영철의 아침은 더 이상 아침답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도 서둘러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시계를 확인하는 습관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집안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뒤로 이 집은 크기만 남은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즉석식품과 편의점 도시락이 쌓여 있었지만 그것들은 배를 채워줄 뿐 하루를 버티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미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그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문 손잡이의 다른 자국, 서랍 안에 정리된 물건들, 계절마다 바뀌어 있던 작은 장식들까지 모두 그녀의 흔적이었습니다. 박영철은 그제야 그 모든 것이 저절로 유지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늘 현실보다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법원에서 이혼 관련 서류를 받게 됩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고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재산 분할 내역과 절차는 이미 정리돼 있었고 그 안에는 그가 기대했던 협상의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미자의 준비는 철저했고 감정이 개입할 틈은 없었습니다. 박영철은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확신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집안의 결정권자라는 생각, 돈을 쥐고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아내는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믿음까지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주변 사람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자신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은 정미자의 선택을 이해한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그 말들은 박영철의 자존심을 조용히 깎아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영철은 처음으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쌓아두기만 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쓸모없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야 할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의 정리에도 설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어도 외로움은 가시지 않았고 불을 끄면 생각들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정미자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것은 말이 아니라 늘 침묵하던 그녀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박영철은 그 침묵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준비였고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정미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결말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그 사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분노보다 깊은 허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박영철은 혼자 동네를 걷다가 우연히 예전 사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결혼 초 찍었던 사진이 떠올랐고 그 사진 속 정미자의 표정이 지금보다 훨씬 생기 있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은 무엇을 놓쳤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는 이제 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침묵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영철은 그제야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시간이 돌아간다면 나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 하지만 곧 그 질문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돌아가지 않았고 선택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박영철의 황혼은 그렇게 후회와 함께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던 날, 정미자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마지막 안내문은 담담한 문장들로만 채워져 있었고 그 문장들은 그녀의 지난 30년을 요약하듯 짧고 건조했습니다. 정미자는 서류를 파일에 넣으며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오래 남아있던 무거운 돌 하나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차를 끓이고 노트를 펼쳐 숫자를 확인하는 일상이 어느새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들은 그녀에게 늦게 찾아온 자유였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정미자는 가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보다 주름은 늘었지만 표정은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온 세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 위에 이제는 나라는 이름이 분명히 얹혀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반면 박영철의 하루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이혼 이후 줄어든 생활비와 달라진 환경은 그를 이전보다 훨씬 초라한 공간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작은 방에서 혼자 끼니를 해결하며 매번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왜 그때 몰랐을까? 왜 당연하게 여겼을까? 그는 여전히 가끔 정미자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끝내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과도 변명도 후회도 모두 너무 늦어버렸다는 사실만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박영철은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인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들 사이에 섞이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시간 속에 자신을 놓아둔 채 조용히 해가 기우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정미자는 다른 도시의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큰 욕심은 없었지만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설계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변화였습니다. 정미자는 더 이상 과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묻더라도 짧게 웃으며 대답을 넘겼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시간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억눌림이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정미자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하루에는 박영철이 없었고 그 사실은 슬픔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실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떠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영철 역시 어둑해진 방 안에서 불을 켰습니다. 작은 전등 하나가 방을 채웠고 그 빛 아래에서 그는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이제야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자가 떠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삶이었음을 말이죠.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황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늦게나마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고 누군가는 너무 늦게 깨달음에 도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삶을 갈라놓는지를 조용히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혼은 누군가에게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누군가에게는 시작하지 못한 채 남은 시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